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예측 불가. 엎치락 뒤치락.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가 정청래 후보가 뒤집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명청대전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계파별, 공천권, 정치적 생명까지 걸린 판이다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전당대회입니다. 충청, 정청래 후보의 고향 충청에서 1등한 김민석 후보의 소감과 이걸 다시 부울경에서 뒤집은 1위를 빼앗아온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 저희들이 각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 1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충청 지역의 우리 당원과 시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경선지가 저희로서는 사실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또 예상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1번 송영교 후보 5,129표,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25,189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23,675표입니다. 부울경에서 역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입니다. 혼전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고향에서 이긴 김민석 후보,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의 고향 PK에서 역전을 해서 전체 판을 뒤집은 정청래 후보.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일단 충청 경선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예상외의 결과였습니다. 신승이죠, 신승. 정청래 후보가 43.61%, 김민석 후보가 45.05%로 예상을 깨고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 충청에서 0.44%포인트 깻잎 반장 차이로 충청을 가져갔는데 곧바로 부울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뒤집었습니다. 충청에서 차이보다 김민석 후보를 더 따돌리며 뒤집었어요.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46.65%, 김민석 후보가 43.85%, 2.8%포인트 차예요. 절대치를 보면 2.8%포인트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이긴 0.44%포인트 차이에 비하면 큰 차이죠. 뒤집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누적 1위는 정청래 45.51, 2위가 김민석 44.52. 두 사람의 격차는 하지만 0.99%포인트 깻잎 한 장 차이.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정춘 변호사님, 이거는 예측 불가, 각본 없는 드라마. 글쎄요, 일단은 저 좀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향이 충청인 정혁진. 뜻밖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차라리 PK는 예측대로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PK는 결국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부산 그 부울경 출신 아니었습니까? 부산 출신이었으니까 아마 친노 친문의 강세가 있는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충청은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그 충청도 출신이니까 충청도 유리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게 충청도 사람들은요 몰라요. 몰라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 저도 충청도지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봐야 된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청에서 뜻밖의 그 정청래 후보가 패배했는데 처음에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7% 줘도 내가 이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 8% 이상을 이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결정되는 것은 호남하고 수도권이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충청 지역은요 항상 어떠한 선거에 있어서도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어요. 충청에서 이겼는데 전체적으로 패배한 경우가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승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아깝게 진 뭐 그런 거고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겠지만 속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찝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김지숙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 굉장히 지금 김진애 앵커께서 스포츠 중계하듯이 그렇죠. 말씀하셔서 되게 재밌는 결과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1대1의 승부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정청래 후보가 홈그라운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김민석 후보는 어웨이 경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그 차이가 누적 결차 차이가 1%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는 일단 성공적이다. 선방했다. 선방했다. 이건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청래의 홈 경기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 홈 경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 SNS에다가 예. 쓴 게 이번 1주 차에서는 7% 정도 차이만 벌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2주 차에서는 동률을 만들고 마지막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3주 차에서는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1,200표 정도 뒤지고 있지만 그 정도 차이 0.99%포인트라는 것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차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김민석 후보는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다음 경기는 어디입니까? 그럼 지역이? 다음이 이제 제주, 강원 또 그리고 이제 TK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가 TK 지역인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해볼 만한 지역으로 가는 거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경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래도 부울경 지역에서 2.8%포인트 차이로 앞선 건 체면치레는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군요. 됐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지역이 그 지점이 송영길 후보예요. 예. 송영길 후보가 비록 지금 3등을 달리고는 있습니다. 네네. 10% 정도의 득표를 가지고 있어요. 호남에서 강하다는 송영길.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송영길 후보가 계속해서 10% 정도를 유지해 준다면 1차에서 과반을 얻는 후보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결선 투표제처럼 되어 있는 이제 선호 투표로 가는데 그 선호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득표한 2위 표들이 최종적인 캐스팅 보트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 후보도 지금 의미 있는 존재감은 1차전에서는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야, 이게 경우의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월드컵 같아요. 이번 그 첫째 주 음흠. 경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경선 결과를 보면 그 누구에게도 그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는 그래서 더 다음 주, 다다음 주의 예. 경선 결과가 좀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일단 예고편은 잘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메인 게임은 호남일 텐데 그렇습니다. 전남과 전북의 민심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전북지사는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서의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한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했습니다. 이 세 후보의 연설 내용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년 동안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연장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당을 망해하고 나라를 망해하는 길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선거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의 숫자가 아니라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 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인은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합니다. 저는 컷오프 공천 탈락됐어도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을 위해 총선 승리를 위해 제물이 되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께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지만 정당 방위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들끼리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침묵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합니까? 서로 배신자다라고 겨누는 그런 치열한 연설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누가 더 배신자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서로들 네거티브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세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김민석 후보는 조금 더 미래 비전적인 네. 이야기를 해서 좀 1위 후보로서 약간의 여유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정청래 후보는 뭐 들으신 것 같이 우리 김민석 후보의 탈당을 굉장히 비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로 또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어제까지의 이 경선 과정이 야구로 하면 9회 중에 한 2회 정도 지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고 보이고, 네네. 저는 이런 추세면은 아마 김민석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현재는 이렇게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부울경에서 일단 선전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호남에서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충청권에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의 텃밭이라고 생각됐던 충청에서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예상을 깨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울경에서도 사실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격차를 높여야 되는데 2.8% 정도의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저는 김민석 후보의 기세가 좋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과반이 안 됐을 때 이번에 도입한 것이, 그러니까 1차전에서 과반 투표하는 후보가 없을 때는 어떤 결선 투표 없이 선호 투표제를 도입했잖아요. 네. 그러면 3위를 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를 찍은 분들은 아마 2등은 김민석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송영길 표는 김민석 표로 결국에는 간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 기세, 두 번째 선호 투표제 하면은 저는 뭐 김민석 네네.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호남과 수도권이 본 게임입니다. 호남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월드컵처럼 경우의 수가 꽤 많아요. 호남 수도권이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 15일 호남입니다. 권리당원 약 30% 이상이 호남이에요. 수도권 권리당원 약 40% 이상이 호남이에요. 수도권이에요. 호남과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본 게임으로 남아 있는데, 광주 전라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정청래 31.3, 김민석 34.9, 정청래 29.6, 김민석 32.6. 몰라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 호남이 막상막하. 박수민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르는 상황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이게 결국에는 호남의 민심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다 달라요. 그 네. 회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균일한 흐름이 뭐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걸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진짜 말씀하신 어떤 본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봐야 알 것이다 가봐야 라는 한다. 생각이 드는데, 가봐야 한다. 일단 변수는 그때까지 이제 다른 이슈들이 생기느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이제 선거를 우리가 경선을 하고 있지만 약간 좀 격화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뭐 네거티브도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방의 수위, 비판의 수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뭐 윤리위 얘기도 지금 윤리위 제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윤리위 제소 여기까지 나왔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 지지층들이 얼마나 더 결집하고 얼마나 네. 더 모이냐, 뭐 이 부분도 또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안 보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지금 심리적으로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네. 그래서 이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리위 제소 뭐 거기에 환호하는 지지자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이제 그때까지 아주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이제 하는 사람이 더 나타나느냐. 그렇군요. 그 부분이 하나가 중요한 것 같고 이 두 번째로 좀 오히려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송영길 후보에 대한 어떤 호남에서의 지지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도 아주 다르게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셨듯이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서로 윤리위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친명 친청 누가 이기든 상처뿐인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당원도 의원도 지도부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두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십시오. 왜 며칠 동안 신천지 신자도 얘기를 못 꺼냅니까? 서로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윤리위에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혁준 변호사님, 지면 윤리위에 제소될 판이에요. 이게 차기 공천권 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윤리 심판까지 걸려있는 큰 판인데, 그러고 보니 신천지 연루설과 관련돼서 김민석 후보가 제가 휴가 간 일주일 동안 혹시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근거 제시 못했습니까? 네네. 근거 제시는 안 했는데 냄새는 굉장히 많이 피웠는데 저 어떤 생각하냐면 예컨대 저하고 김진 앵커하고 막 그 다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예 말이 안 통하겠다 그러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형? 만약에 그런 사이가 네. 된다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하고 김진 앵커 사이에 금전 거래라든지 예.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말로 끝나지가 않아요. 안 본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듭니까?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하거나 회초리를 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 정도 이야기 가지고 왜 이 전당대회에는 당원들의 그야말로 축제인데 축제에 왜 갑자기 신천지가 끼어듭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축제에 웬 일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된 것은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것은 내가 꼭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정청래만 당대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민석만 당대표가 되는 게 정청래하고 김민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김민석 세력이 중요하고 정청래 세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모조리 다 싹 다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왜냐하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고요. 예.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내가 공천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막상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초리를 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정청래가 되면은 신천지 같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징계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 같지가 않고 공천 안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 후보가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격해지는 건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게 잘 이렇게 뭐 타협하고 조정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여야 관계를 떠나서 여당 내부,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식이니까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야, 이게 선거에서 지면 윤리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판으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신천지 개입 연루설을 제기했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일배 연루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계속 상대 정당을 향해서
일베 문화를 비판하다가 이제는 자기 지형을 향해서 신천지와 일베를 다 꺼내든 셈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가요? 들어보시죠. 어느 순간 일베 조롱 혐오 문화가 민주당 안까지 침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멸칭으로 조롱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왜 그거 방치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면 친명,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는 이 분법, 언제부터 민주당의 냉전식 흑백 논리가 판을 치게 된 겁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경쟁 후보를 반명으로 몰아붙이고 분열을 조장하며 신천지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행태 중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베 문화. 그런데 지금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또 선두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 대 일베. 민주당이 언제부터 신천지와 일베를 얼룩진 정당이 된 겁니까? 얘기만 들어보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제 뭐 어차피 상대와 경쟁을 하는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 그것이 과열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상대와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전당대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워딩들이 너무 점점 더 세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당내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침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뭐 합수본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가능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우리 당내에 침투해 있는 그 신천지와 관련된 또 유사 종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는 자정을 하는 측면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일베 문화를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일베 문화라는 게 우리가 소위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이 상대를 폄훼할 때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내에서 특히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후보들이 유세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부분들이 그 당내 인사들을 조롱하고 혐오한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정말 이게 앞으로 지금 그러자도 투표율이 낮아요. 작년 전당대회 때 한 50%가 넘는 투표율들이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낮게 나오고 있어요. 엄청 빠졌네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투표율이 좀 낮은가? 그 투표율이 낮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상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는 강력한 폭탄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